안녕하세요. 한상구입니다. 오늘은 또 전 시간까지 로마가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망하기 이전까지 로마인들이 이루고 살았던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로마 문화 전반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그리스는 아름다웠지만 로마는 위대하였다, 뭐 이런 따위 말도 있고, 또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역사학자의 랑케라는 사람이 있죠. 그 랑케는 로마 문화 전반을 한마디로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허수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 이전 시대부터 쭉 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들이 있었겠죠. 이게 하나의 허수, 로마라는 이름을 가진 허수의 그 전에 이루어졌던 문화들이 전부 다 허수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은 그 오리엔트 지방에서 성장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랄지, 또는 이집트 문명이랄지, 그 다음에 에게바다를 끼고 일어났던 에게 문명이랄지, 또는 그 유명한 그리스 문명이랄지, 또 알렉산더 대왕의 오리엔트 원정으로 생겨났던 헬레니즘 문화랄지,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로마라는 호수로 하나의 빗물처럼 흘러들어가서 로마 호수에서 서로 혼화, 융화되고 믹싱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다가 로마가 망한 이후로 그 이후로 펼쳐진 유럽 지방의 문화들, 예를 들어서 중세 문화랄지, 또는 근대랄지, 오늘 현대 문화까지 로마 문화는 이전의 모든 로마 이전의 문화는 로마나 호수로 흘러들어가야 됐고, 로마 이후에 생겨났던 모든 유럽의 문화는 로마라는 호수로부터 흘러 넘쳐나왔던 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니까, 로마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단히 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는 아름다웠지만 로마는 위대했다 이런 말 있듯이, 분명히 로마가 군사적인 능력으로는 그리스랄지 헬레니즘 세계를 전부 다 정복해 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랄지 헬레니즘 문화에 로마가 압도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가 대단히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했다 그러면, 로마 문화는 그리스 그것을 모방했던 모방적, 그렇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를 있는 그대로 베껴쓰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믹스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로마의 체질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화가 예를 들어서 글짓기, 문학이랄지, 또는 예술이랄지, 또는 철학이랄지 이런 데서 지대한 공로를 쌓았다 그러면, 로마는 실제 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분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 꼭 실용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법률이랄지, 또는 토목이랄지, 건축이랄지 이런 실용적인 분야에서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겼던 나라가 로마가 된 것입니다. 로마 문화를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문학이랄지 철학이라는 것이 로마의 독창적인 업적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학, 철학은 전부 다 그리스 것을 모방했던 모방적 단계에 머물렀지. 물론 로마에서도 로마 민족의 성장 과정이랄지, 로마 민족의 사명감을 말했던 로마의 위대한 민족적 서사시로서 그 아이네이스라는 글을 썼던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렸던 베르질리우스 같은 시인도 있고, 또 철학도 그 황제 출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던 처세적 풍조였던 스토아 철학이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철학도 로마 시대에 그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겠지. 또 예를 들어서 종교랄지, 또 종교 양반의 신화랄지, 이것도 그리스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마디로 로마인들이 믿었던 신들도 여러 개 있었지. 그리스의 12신, 올림포스에서 모시였던 12신과 똑같은 로마의 신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의 신들, 그걸 그대로 로마식으로 신들의 이름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 로마의 종교 내지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 올림포스 12신의 로마식 번안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종교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신들이 12신인가 있죠. 그 중에서도 대장신인, 예를 들어서 그리스식으로 제우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로마에서는 유피테르, 또 이것을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주피터, 이렇게 다 똑같은 신들이지. 또 이 사람만 참, 이 제우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그 바람둥이였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 아내라고도 알려진 또 이런 신도 있었지. 여자신 헤라라고. 이것을 로마인들은 유노, 이걸 영어로는 주노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또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포세이돈. 이것을 로마인들은 이름만 어떻게 바꾸냐면 넵튜누스 이렇게 바꾸고서 오늘날 우리는 그걸 영어로 넵튠 이렇게 부르지. 또 아름다운 여신에 불리는 아프로디테인가? 이것을 로마인들은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지혜의 여신으로 소문났던 그 아데나라는 여신이 있죠. 그걸 로마인들은 또 미네르바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학, 철학, 종교 이런 데서는 로마의 거의 새롭게 창출한 업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로마인들은 법률, 토목, 건축 같은 이런 실용적 분야에 빼어난 재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법률은 그 발전 단계가 대단히 복잡하죠. 처음에는 성장기 로마 때마다도 관습법에 불과했던 이 로마가 그 로마의 공화정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성문법을 갖추게 됩니다. 그 최초의 성문법으로 나왔던 것이 12동판법, 12표법으로 나오고 또 로마가 포이즈닝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통일기 무렵에 반도에 살고 있었던 모든 로마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법으로 발달했고 또 포이즌이 끝난 이후로는 이제 로마가 본격적인 해외 정복사업에 넣어지고 지중해 세계를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던 공화정 후반기에는 이게 그 방대한 영역 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인종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만민법으로 발전하고 또 이것이 훗날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법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복잡하게 발달했던 로마의 법률은 어느 인물 때 그게 로마의 법률이 집대성되고 있냐면은 로마가 사상의 발전이 두 개로 분열된다는 말은 전 시간에 했었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6세기쯤에 동로마에 살았던 황제 중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 집행되었던 로마법 대전, 일명 이 로마법 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였던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이렇게 발달했던 로마의 법률은 특히 민법 분야에 훗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망한 이후로도 이렇게 세세히 발달했던 로마의 뭐 여러 가지 판례랄지 또 재판관들의 연구 업적이랄지 이게 집중돼가지고 훗날에 나오는 세월을 흘러가지고 중세 로마의 교회법이랄지 또 근대 후 유럽의 여러 나라의 법률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로마법이야. 특히 되게 중국의 법률이라는 것들이 되게 황제한테 객는 사람들,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이게 더 특히 심했다 이런 말이지. 높은 사람한테 달리던 사람들을 막 이게 혼짝 내는 형법, 그 형법 같은 한마디로 공법 분야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중국의 법률이었다 그러면 서양, 특히 로마의 법률이라는 것은 형법도 물론 있지만은 또 민법이랄지 상법 같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사법 영역에서 훗날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목. 로마인들은 길 닦고 로마의 토목 발달의 근거로서 제시된 유명한 속담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거 로마 법률 발달하고 뭔 상관이 있어? 토목과 연관된 것 중에서 모든 길은 또 어디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로마는 정복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또 경제적인 군사적인 목적과 연결돼 가지고 지방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금방 로마로 이렇게 운반될 수 있도록 군용 도로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군용 도로 중에서 지금까지도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명한 군용 도로가 뭐 아피아 가도인가 이렇게 있어. 왜 길 이름이 아피아 가도냐면은 이걸 만들었던 공사 당시에 이 공사를 총괄했던 총감독 이름이 뭐 아피아스인가? 로마로부터 이탈리아 반도 동남부 이르는 이게 길바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땅을 일단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모래, 자갈 이걸 배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까고 거기다가 조그만 방석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네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돌판이 깔려있는 주차장 바닥 같은 지금도 사용되는 길입니다. 이게 아피아가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국 시절에 영토가 급팽창에 따라서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도로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 전성기 때는 유럽 전역에 깔려 있었던 군사도로가 물경 연장 한 8만 5천 킬로쯤 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1970년도 근처에 완공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뭡니까 경부고속도로지.
아마 경부고속도로 총 연장 길이가 뭐 한 420 몇 킬로 될 거야. 근데 로마의 군용도로 총 연장이 뭐 8만 5천 킬로 정도 된다는 것은 세상에나 그 고대 로마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거의 한 200개점을 건설했던 이런 대단한 나라였다. 또 건축에서 독특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형체가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여러분들 다 꼭 로마를 직접 방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도 로마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갈 겁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건물들이 그 원형 경기장, 오늘날 우리나라 그 잠실 종합 운동장이 한 3만 내지 3만 5천? 그 고척에 만들어진 그 실내 아레나 그 고척돔이라 그러죠. 거기가 수용 인원이 얼마쯤 된가는 모르겠다만은 최소한도 5만 명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세칭 우리가 콜로세움 이렇게 부르죠. 이 원형 경기장은 로마 제국 권위의 상징으로서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콜로세움이 있고 로마가 정복했던 여러 지역들. 여러 보면 이 콜로세움이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크로아티아 또 나오네. 또는 뭐 리비아 이런 동네에 가면 그 규모는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보다 작을지는 몰라도 여튼 이것도 유명하고 또 로마에는 그 아름다운 신전 건축들이 그렇게 많죠.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절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 때 그 만들어진 그 신전 이름인데 그 판테온 신전인가? 앞에는 그 열주식 그 대리석 기둥이 쭉 배열되어 있고 열주식이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양식으로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건축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을 것이야. 그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은 아래에 막 그 기둥들이 쫙 이렇게 배열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막 지붕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본땄던 판테온 신전이랄지 또 유명한 수도교. 이 로마의 건축 양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치 형태입니다. 아치라고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건데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고 위에가 또 아치가 또 있어. 3단계로. 이 수도교, 이 완벽한 상수도 시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대단히 쾌적한 위생적인 생활을 그렇게 영위할 수가 있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도교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또 뭐 있습니까? 판테온 신전 말고도 그 공중 대형 목욕탕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게 찜질방? 이 비슷한 여러 가지 뭐 꼭 목욕, 샤워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독서도 하고 못된 짓거리도 하고 막 카라카라인가 뭐 이런 공중 목욕탕 같은 우리나라가 대형 찜질방 이름을 할 수 있겠지. 또 건축은 이것도 이거 말고도 로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인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콜로세움하고 또 수도교, 판테온 신전 뭐 이 정도 알면 되겠네. 또 로마는 세계를 유럽을 3번 지배하였다는 말했지. 첫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서 강제적으로 유럽을 지배했고 또 하나는 이 잘 발달된 범죄로서 유럽 세계를 지배했고 또 하나는 종교로서 세계를 지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잠깐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로마 당국의 모진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 3세기 후반에 개혁군주로 소문났던 수도를 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유명한 도시 밀라노. 여기서 황제의 명령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가 공인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로마 그 그리스도 내부에서 교리상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또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공의회,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카톨릭, 그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내쳐버리고 카톨릭을 정통파로 인정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성장을 합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런 것이었는데 국교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역사가 뒤편으로 사라져버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게르만 이동 이후로 극심한 혼란이 유럽들을 덮쳤을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현실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답답하고 짜증나다 보면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한테 자기의 정신적 위안감을 얻기 위해서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르만 이동이나 혼란기 때 그리스교, 즉 카톨릭의 세력은 더욱더 커져가지고 드디어 중세 유럽 봉건 사회를 카톨릭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충 간단하게 로마의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이제 뭐 중세 유럽을 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